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겉으로는 불법 남용 억제와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반도체와 제조업을 완전 내수로 해결한 뒤 자유무역을 걸어 잠궈 다시 세계의 패권을 쥐려는 숨겨진 전략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쉽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이죠. 정책이 발효된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엔지니어들이 철수했고 미국의 반도체 라인은 순식간에 멈춰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틈을 노린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국 기업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숨은 전략을 엉망으로 만든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짜 힘, 지금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10만 달러? 비자 신청 수수료가 하루아침에 100배가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칼슨입니다. 백악관 예산국에서 23년간 정책 심사관으로 일해왔죠. 2025년 9월 19일 오후 2시 정각,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이 떠나갈 듯 요란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고 뜨거운 조명이 연단을 비추고 있었죠. 제 심장도 덩달아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구나. 마크 피셔 대변인이 연단에 섰습니다. 피셔의 손에는 단 한 장의 성명서가 들려 있었죠. 짧지만 강력한 한 방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H1B 비자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합니다. 브리핑룸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는 표정이었죠. 고지어 폭풍 같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00배 인상이라니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외국인 채용 금지 아닌가요? 동맹국들의 반발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피셔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노동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더 이상 값싼 외국 인력으로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저는 브리핑룸 뒤쪽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인도나 중국 엔지니어들을 헐값에 데려와서 미국인들 일자리를 빼앗는 걸 얼마나 오래 봐왔는지 모릅니다. 윌리엄 클라크 차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클라크는 상무부 통상정책 차관으로 이번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였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칼슨, 드디어 해냈네. 이제 미국 제조업이 부활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이 크게 바뀔 거예요. 클라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텍사스 오스틴 팹이 핵심이야. 거기 한국 엔지니어들 1,000명 넘게 있다는 거 알지? 이제 그들 없이도 돌아가게 만들 거네. 저는 잠시 의아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요? 그들은 동맹국 아닙니까? 클라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동맹? 칼슨, 자네 아직도 순진하군. 반도체 전쟁에 동맹은 없어. 우리가 모든 기술과 인력을 미국 안에 가둬야 진짜 온쇼어링이 완성되는 거야. 그제야 저는 이 정책의 진짜 의도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값싼 외국 인력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 인력을 미국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이게 옳은 방향이라고 믿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예산국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영양평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 모든 부처가 이번 정책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텍사스 주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오스틴 반도체 클러스터가 진정한 미국 기술의 요새가 될 것이라는 성명을 냈더군요.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의 반응이 너무 조용했죠. 보통 이런 중대한 정책 변화가 있으면 즉각적인 항의나 성명이 나오는데 이번엔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쪽 반응이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죠.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외교 채널로도 별다른 항의가 없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그저 한국이 현실을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결정에 맞설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저녁 6시, 퇴근을 준비하던 중에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오스틴 팹의 현장 매니저 사라 로렌스였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죠. 긴급, 한국 엔지니어 동향 보고. 메일을 열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 미국 엔지니어들이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생각했죠. 클라크 차관에게 메일을 전달했더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군. 며칠 지나면 한국 정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야. 그들은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거든. 저도 그의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모든 채널이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을 다루고 있었죠. 앵커들은 미국 우선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23년간 정부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정책은 처음이었죠. 드디어 미국이 미국답게 행동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니 워싱턴 기념탑 너머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9월인데도 이상하게 차가운 바람이 불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폭풍의 전조였다는 거요. 밤 11시,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두재 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오스틴 펩 관계자들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사라 로렌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무슨 일입니까?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슨 심사관님, 이건 단순히 짐 싸는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요? 네, 마치 미리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장비 매뉴얼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죠. 저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인수인계 절차 아닙니까?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빼가는 것 같아요. 뭘 빼간다는 겁니까? 장비는 못 가져가잖아요. 장비가 아니라 뭐랄까요? 노하우? 그런 거 말이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라, 레시피는 다 문서화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떠난다고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죠. 사라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칼슨 심사관님은 현장을 모르시는군요. 레시피가 있어도 손이 없으면 기계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죠. 새벽 2시,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한국 대기업 관계자로부터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죠. 그들의 결정이 뭔지는 쓰여있지 않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9월 비는 차갑고 을씨년스러웠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었죠.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첫걸음을 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왜 자꾸 사라의 말이 떠오르는 걸까요? 레시피가 있어도 손이 없으면 기계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내일이 아니라 이틀 후 한국이 보여줄 진짜 대답이 무엇인지를요. 그리고 그 대답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요. 미국 우선주의, 온쇼어링 전략? 그 모든 게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는지 곧 깨닫게 될 거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어요. 텅 빈 반도체 공장에서 홀로 서 있는 꿈이었죠. 거대한 기계들은 침묵하고 있었고 클릴룸의 노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한국인 엔지니어가 서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열쇠 꾸러미를 제게 건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열쇠로 기계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열쇠는 맞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죠. 잠에서 깨어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눈을 감았죠. 다음 날 펜타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상무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예상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윌리엄 클라크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모두가 일어섰어요. 클라크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마치 이미 전쟁에서
이긴 장군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한국 기업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떴어요. 오스틴 팹 주차장에 짐을 싣는 트럭들이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어요. 그들이 정말 떠날까요? 클라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블러핑이죠. 한국이 미국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반도체 장비의 핵심 부품은 모두 미국이 쥐고 있어요. 상무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리서치, KLA 모두 미국 기업이에요. 한국은 우리 장비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클라크가 일어나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온쇼어링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미국에 짓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인력, 모든 걸 미국 안에 가두는 거죠.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어요. 프로젝트 포트리스라는 제목이 보였죠.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반도체부터 배터리, 전기차, 모든 핵심 산업을 미국 안에서 완결시키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럼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클라크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칼슨, 자네는 아직도 구시대적 사고를 하는군. 이제 동맹의 개념이 바뀌었어. 기술 종속이 진짜 동맹이야. 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불편함을 느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말 떠나면 라인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클라크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한테 MIT, 스탠퍼드, 버클리가 있잖아. 최고의 인재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에너지부 차관이 거들었죠. 맞아요. 우리가 왜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의존해야 합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발명한 나라인데요.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만 웃지 못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됐죠. 클라크가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우리한테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해요. 그중 30%가 반도체죠. 미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대미 의존도는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조용할까요? 보통이면 난리가 났을 텐데요. 클라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충격을 받았겠지.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야. 며칠 지나면 무릎 꿇고 협상을 요청할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차관님, 긴급 보고가 있습니다. 클라크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뭔데? 한국 정부가 방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비서가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어요. 평택에 새로운 반도체 슈퍼클러스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클라크가 태블릿을 빼앗듯 가져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600억 달러 투자, 6만 명 고용? 국방부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클라크가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상관없어. 그냥 국내용 선전이야. 한국이 우리 없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가져와서 성명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기술 자립을 통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 기술 자립이라니 한국이 정말로 미국 없이 가려는 걸까요? 클라크가 다시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어차피 장비는 우리가 쥐고 있어. ASML 장비도 미국 부품 없이는 못 만들죠.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무부 국장이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극자회선 노광 장비의 핵심 렌즈는 독일 자이스가 만들지만 그 코팅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죠. 모두가 다시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조용히 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클라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칼슨, 자네 너무 걱정이 많아. 한국을 과대평가하지 마. 하지만 차관님, 그들이 진짜로 떠나면. 클라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떠나게 놔둬. 일주일도 안 돼서 돌아올 거야. 그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는지 깨닫게 되겠지. 그의 확신에 찬 모습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자만은 항상 재앙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보고가 올라왔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체계적으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단순히 짐을 싸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라 로렌스에게 전화했어요.
사라,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죠. 칼스님, 이상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미국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뭔가 빠뜨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빠뜨린다고요? 네, 매뉴얼대로 다 가르쳐 주는데 핵심이 빠진 느낌이에요. 마치 요리 레시피는 주는데 양념 비율은 안 알려주는 것 같다고 할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문서화된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칼스님은 정말 현장을 모르시네요. 반도체 공정은 예술이에요. 같은 레시피라도 손맛이 다르면 결과가 천차만별이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기업 임원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칼슨 심사관님께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미국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죠. 이건 이별 통보였습니다. 저는 클라크에게 메일을 전달했어요. 그는 비웃으며 말했죠. 감정적인 반응이야. 며칠 지나면 현실을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스틴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오하이오의 반도체 공장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탈출이었죠. 클라크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원이 떠나려는 거지? 보고서를 확인한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3,000명입니다. 3,000명. 숫자는 크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핵심 엔지니어라면 이야기가 달랐죠. 클라크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들이 떠나면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관님,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클라크가 날카롭게 쳐다봤죠. 뭘 놓쳤다는 거야? 한국이 이렇게 과감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클라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해.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어.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기술이야. 그의 자만이 걱정됐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죠. 밤이 되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가 귀국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특별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1인당 5억 원, 미국 달러로 약 40만 불이었습니다.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돈으로 매수하려는 거군. 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떠나면 경력이 끝장이야.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거나 아니면 확신이 있다는 뜻이었죠. 자정이 가까워지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의 대형 항공사들이 미국발 특별 전세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모든 항공사가 동원됐죠. 마치 전시 상황의 교민 철수 작전 같았어요. 클라크도 이제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정말로 떠나려는 거야? 저는 말했어요. 차관님,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클라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심리전이야.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새벽 2시,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폭풍이 다가오는 걸 느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오스틴의 한국인 엔지니어였어요. 김성우라는 이름이었죠. 칼슨 심사관님, 전화 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성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희가 떠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말씀하세요. 반도체는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김성우가 조용히 말했죠.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미안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미안하다니. 그들이 왜 미안해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올라온 보고서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철수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클라크 차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 패닉에 빠질 필요 없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손을 들었어요. 차관님, 한국 외교부에서 아무 항의도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클라크가 어깨를 으쓱했죠. 항의할 명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비자 수수료를 올리는 건 우리 주권이야.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조용한 건 항의가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상무부 직원이 태블릿을 들고 급하게 들어왔어요. 차관님,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얼마나? 1인당 10억 원. 그리고 주택 지원까지 포함하면 20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그 정도 돈이면 엔지니어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클라크가 테이블을 쳤어요. 미친 짓이야.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한다는 거지? 재무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재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네요. 자발적이라. 한국의 대기업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차관님, 이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클라크가 짜증스럽게 쳐다봤죠. 큰 그림. 칼슨, 자네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해.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반도체 장비도, 소재도 다 우리가 쥐고 있는데. 에너지부 차관보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초고순도 가스는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해야 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일본, 유럽의 엔지니어들을 대규모로 스카우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라크가 보고서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죠. 중국 엔지니어? 일본은 이미 반도체에서 뒤처진 지 오래고 유럽은 설계만 하지 제조는 못해.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다각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클라크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어요. 불가능해. 반도체는 생태계야. 한 나라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때 CIA 분석관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차관님,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접촉하고 있다는데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죠. 러시아?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구소련 시절 반도체 기술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클라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구소련 기술, 30년은 뒤처진 기술인데 한국이 정말 절박하긴 하군.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한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유 없이 러시아 기술자들을 모을 리 없었죠. 오후가 되자 더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클라크가 의아해했죠. 인도, 베트남, 그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아시아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강국이고 베트남은 조립 생산 기지예요. 말레이시아는 후공정 전문이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 미국 없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려는 게 아닐까요? 저는 클라크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이 탈미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탈미국,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반도체 장비의 70%가 미국과 관련되어 있어. 하지만 나머지 30%는 그 30%로는 아무것도 못해. 클라크의 확신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역사는 자만한 자들을 가차없이 응징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오스틴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라 로렌스였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스님, 한국 엔지니어들이 내일 떠난대요. 전부요? 네, 1300명 전원이요. 대한항공 특별기 5대가 대기 중이래요. 1300명. 오스틴 팹 전체 인력의 40%였죠. 대체 인력은 준비됐습니까? 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엔지니어 500명을 급하게 모았는데 경험이 부족해요. 대부분 신입이거나 타 분야 출신이죠. 불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크에게 보고했지만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좋아. 그들이 떠나면 미국 엔지니어들이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야. 일주일이면 적응할 거야. 일주일. 정말 그럴까요?
밤이 되자 한국 언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기술 독립 전쟁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죠. 한국 국민들이 엔지니어들을 영웅처럼 환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클라크가 기사를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감성팔이군. 현실을 모르는 거야. 하지만 저는 기사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 준비를 마쳤다고?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걸까요? 그때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F-35 전투기 부품 생산 라인에 한국 기술자가 필요한데. 클라크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왜 문제야? 그 기술자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군수 물자 생산에까지 영향이 있다니. 클라크도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 못 가게 막을 수 없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거든요. 자발적 퇴사. 우리가 만든 정책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였죠. 저는 클라크에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지금이라도 대화를. 안 돼.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지는 거야. 그들이 먼저 무릎 꿇게 해야 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죠. 새벽,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듯 요동쳤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김성우였어요. 칼슨 심사관님, 내일이면 저희가 떠납니다. 김 엔지니어님, 정말 이래야 합니까? 김성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죠. 칼슨님, 기술은 사람입니다. 장비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최첨단 장비 없이 어떻게? 최첨단이 꼭 최고는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된 방법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김성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먼저 선을 그었잖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가 선을 그었다. 그들은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였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운명의 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운명이 얼마나 가혹할지 몰랐습니다. 클라크는 여전히 말했죠. 그들이 떠나는 순간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깨달아야 할 사람은 우리라는 거려. 오스틴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붐비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쪽 터미널 전체가 한국인들로 가득했죠. 1300명의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크 차관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클라크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구경이나 가자. 그들이 정말 떠나는지 보면서 마지막 협상 기회를 노려보지.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순간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국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조직된 철수 작전이었죠. 대한항공 특별기 5대가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비행기마다 테크 브릿지 코리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국가적 프로젝트처럼 보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가족 단위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있었고 부인들은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슬퍼하거나 아쉬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사라 로렌스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차관님,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뭐가 심각하다는 거요? 사라가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기고 간 인수인계 문서예요. 보세요. 클라크가 서류를 훑어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이었죠. 모든 공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거면 충분하잖아. 사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예요. 진짜 노하우는 여기 없어요. 그때 김성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매뉴얼 더미가 들려 있었죠. 칼슨 심사관님, 클라크 차관님, 이것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김성우가 매뉴얼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수천 페이지는 될 것 같았죠. 클라크가 비웃었습니다. 이걸로 우리를 겁주려는 건가? 매뉴얼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김성우가 조용히 웃었어요. 차관님은 요리를 하십니까? 뭐, 레시피북이 있다고 미슐랭 셰프가 되는 건 아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클라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김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손맛이 문제죠. 이 손맛은 10년, 20년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이 손이 진짜 기술입니다.
기계를 만지면서 미세한 떨림을 느끼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감각. 이건 매뉴얼에 쓸 수 없어요. 클라크가 말문이 막혔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성우가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탑승을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가 떠나면 라인은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요? 김성우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율이 떨어질 겁니다. 처음엔 조금, 그 다음엔 좀 더, 결국엔. 그는 말을 끝맺지 않고 걸어갔어요. 차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수율이 10%만 떨어져도 우리는 적자예요. 20% 떨어지면 라인을 세워야 해요. 클라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겁주지 마. 미국 엔지니어들이 금방 따라잡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탑승이 계속되는 동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인 동료들이 나와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한국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없으면. 한국 엔지니어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일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클라크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탑승구로 가서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멈춰 서서 돌아봤죠. 지금 떠나시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국 비자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한국에 가서 뭘 하실 겁니까? 미국 같은 첨단 시설이 있나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죠. 첨단 시설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존심이요. 자존심. 그 한마디에 클라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윤재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 전략 본부장이었죠. 그는 클라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클라크 차관님, 이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무슨 선택? 종속이냐, 자립이냐의 선택이죠. 윤재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자립을 택했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길을 가기로 했어요. 클라크가 비웃었어요. 자립, 반도체 장비 없이? 윤재현이 미소를 지었죠. 장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은 살 수 없어요. 그 순간 첫 번째 비행기가 엔진을 켰습니다. 굉음이 공항을 뒤흔들었어요. 한국으로 향하는 첫 비행기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짐을 들고 담담하게 올라갔어요.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죠. 사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클라크가 그녀를 노려봤습니다. 당황하지 마. 일주일이면 정상화될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 걸려도 정상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요. 두 번째, 세 번째 비행기도 탑승을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대만 남았어요. 그때 한 한국인 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아이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아빠가 드리래요. 미국 친구들에게 전하라고요. 종이를 펼쳐보니 영어로 번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술은 마음이다. 마음이 떠나면 기술도 떠난다.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비행기로 올라갔어요. 작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서요. 네 번째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하는 비행기를 보며 클라크가 중얼거렸어요. 미친 짓이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죠.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에 김성우가 올라탔어요. 탑승구에서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와 눈이 마주쳤죠. 김성우가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작별이 아니라 결별의 인사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어요. 5대의 비행기가 모두 활주로에 늘어섰죠.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씩 이륙하기 시작했어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올라갔죠.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들이었습니다. 클라크가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공포가 보였죠. 이제 어떻게 하지? 사라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팩트예요. 그들 없이는 라인이 안 돌아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개의 비행운이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죠.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성우였어요. 칼스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라니. 무엇의 시작일까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으로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다음 날 새벽 4시, 오스틴 팹에서 첫 번째 경보가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서 잠에서 깼죠. 사라 로렌스였어요. 칼스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라인 셋이 멈췄어요. 에러 코드가 계속 뜨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옷을 대충 입고 팹으로 달려갔습니다. 클라크 차관도 이미 도착해 있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클릴룸박 모니터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미국 엔지니어들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뭐가 문제입니까? 젊은 미국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포토 공정에서 정렬이 안 맞아요. 0.001 나노미터만 틀어져도 전체가 불량이 되는데. 그럼 재정렬하면 되잖아요. 엔지니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게 매뉴얼대로 했는데 안 돼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뭔가 다른 방법을 썼나 봐요. 클라크가 소리쳤어요. 매뉴얼이 있잖아. 거기 다 적혀 있을 거야. 나이든 미국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님, 매뉴얼은 기본만 알려줘요. 진짜 노하우는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경보가 울렸어요. 이번엔 애칭 공정이었습니다. 온도가 0.3도 올라갔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0.3도가? 사라가 설명했죠. 그 0.3도가 수율을 10% 떨어뜨려요. 하루에 수천만 달러 손실이에요. 클라크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온도 조절도 못한다는 거야? 젊은 엔지니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듣고도 온도를 맞췄대요. 우리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김성우가 말한 그 감각이었죠.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멈춘 라인이 3에서 5개로 늘었어요. 도미노처럼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죠. 클릴룸 안을 보니 처참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서 미국 엔지니어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은 멈춰 있거나 에러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었죠. 한 엔지니어가 절규했습니다. 이 장비가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걸 다뤘던 거죠? 또 다른 엔지니어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10년, 20년씩 이 기계와 함께 했잖아. 기계의 성격을 알았던 거야. 기계의 성격이라니. 기계도 성격이 있다는 걸까요? 점심때가 되자 언론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틴 팹 가동률 급락이라는 속보가 떴어요.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클라크가 공보팀에 지시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발표해. 일주일 내로 정상화된다고.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달랐어요. 한 독일계 엔지니어가 클라크에게 직언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일주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걸린다는 거요? 최소 6개월. 그것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긴 노트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요. 6개월. 클라크의 얼굴이 흙빛이 됐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메모였습니다.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H1B 정책의 진짜 목적은 외국 인력 차단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을 미국에 묶어두려는 전략이었죠. 공급망은 국경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백악관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공급망은 공장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떠나면 공급망도 무너집니다. 메모의 마지막 문장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알고 있었다고? 우리의 의도를 간파하고 역공을 준비했다는 건가요? 저는 클라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모니터실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요. 차관님,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크가 메모를 읽었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누가 보낸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클라크가 메모를 구겼어요. 헛소리야. 음모론이지. 하지만 그의 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짜 재앙이 시작됐어요. 메인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가장 중요한 7나노 공정 라인이었죠. 모니터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시스템 에러. 복구 불가능. 젊은 엔지니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포기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사라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이 라인 하나가 하루 5천만 달러를 생산해요. 이게 멈추면. 클라크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그들을 다시 불러와. 이미 시도했어요. 그들은 한국 정부와 계약했대요. 못 온다고. 그때 한스 슈나이더가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ASMR 전문가였죠. 그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일했어요. 내가 경고했었지. 사람을 함부로 내쫓으면 안 된다고. 클라크가 그를 노려봤어요. 당신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한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장비 전문가야. 공정은 한국인들이 전문가였지. 그들 없이는 이 장비도 고철이야.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녁이 되자 클릴룸은 지옥이 됐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도미노처럼 번져갔어요. 한 라인이 멈추면 연결된 라인도 멈췄죠. 미국 엔지니어들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은 울고 있었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죠. 한국인들은 마법사였어.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야. 클라크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펜타곤, 백악관, 모든 관계자가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습니다. 정확히 상황이 어떻습니까? 클라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오스틴 펩 가동률이 30%로 떨어졌습니다. 30%? 이대로면 일주일 내로 완전 가동 중단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누군가 물었어요. 대체 인력은?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신규 채용한 미국 엔지니어들이 있지만 숙련도가 한국 엔지니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당장. 클라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는 거예요.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삼성, 평택 슈퍼클러스터의 미국 라인 대체 설비 구축 발표. 한국이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스틴의 밤은 평화로웠지만 펩 안은 전쟁터였죠. 붉은 경고등이 클릴룸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로 물든 것 같았어요. 그때 김성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칼스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술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김성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면요. 인정. 미국이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정해야만 할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라도요. 월스트리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개장과 동시에 반도체 관련주가 폭락하기 시작했죠. 인텔, 퀄컴, 엔비디아, 모든 주가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저는 백악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대통령 경제보좌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모두가 창백한 얼굴이었죠. 회의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주가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대로면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니까요. 경제보좌관이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스틴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오레곤 펩도 연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빠진 자리를 못 메우고 있어요. 상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죠.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의존했는지 이제야 알았네요. 그때 CNN 속보가 떴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아메리칸 리스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자만이 부른 재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리스크. 미국이 리스크가 됐다니요. 클라크 차관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재무장관이 그를 노려봤죠. 조금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수백억이 날아가는데 그때 국방장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심각했어요. F-35 부품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국방 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 문제가 된 거였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클라크를 쏘아봤어요. 차관, 당신이 장담했잖아. 한국인들이 없어도 문제 없다고. 클라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판단착오를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어요. 이번엔 월스트리트 저널이었죠. 삼성전자, 평택 슈퍼클러스터 첫 가동 성공. 수율 95% 달성. 95%. 우리는 지금 30%도 못 내는데요.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엔지니어들이 불과 사흘 만에 라인을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노하우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화면에 평택 클러스터가 비쳤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죠. 클린룸에서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했어요. 미국에서는 손님이었지만 여기서는 주인입니다. 그 차이가 크죠. 주인과 손님의 차이. 우리는 그들을 손님으로만 대했던 거였어요. 재무장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당장 한국과 협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할 일 한다고만 하네요. 그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라 로렌스였어요. 칼슨님, 큰일 났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이에요. 또 뭐가 멈췄습니까? 멈춘 게 아니라 폭발했어요. 뭐라고요? 전화를 끊고 급히 보고했습니다. 오스틴 팹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상무장관이 물었죠.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하지만 라인 2개가 완전히 못 쓰게 됐대요. 클라크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미숙한 작업자가 실수한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경제보좌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변명은 그만하시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을까요? 떠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부를 수 있을까요? 그때 텍사스 주지사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는 격분한 표정이었어요. 연방정부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우리 주 경제가 붕괴 직전이에요. 주지사님, 진정하시고. 진정이요? 오스틴 시민 10만 명의 일자리가 위험해요. 삼성이 철수하면 협력업체도 다 무너집니다. 주지사의 말이 맞았어요. 반도체 팹 하나가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흔들렸죠.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또 떴습니다. 타이완 TSMC, 미국 신규 투자 재검토 선언? 일본 소니도 성명을 냈어요.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에 우려.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무장관이 일어섰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국가 비상사태예요. 클라크가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며칠만 더 기다리면 미국 엔지니어들이 적응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상원산업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칼슨, 이게 다 계획된 거였다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의원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온쇼어링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인재를 쫓아낸 거잖아. 그런데 정작 쫓아낸 건 인재가 아니라 우리의 경쟁력이었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모든 채널이 이 사태를 다루고 있었죠.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드웨어만 보고 소프트웨어를 무시했습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말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을요. 우리가 온쇼어링을 외치는 동안 한국은 자립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뉴스는 더 암울해졌습니다. 나스닥 최악의 하루, 10% 폭락, 반도체 대란 현실화, 바이든 행정부 최대 위기. 그때 윤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 대기업의 그 본부장이었죠. 칼슨 심사관님, 어떠신가요? 윤 본부장님,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윤재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칼슨님, 우리는 30년간 미국과 함께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우리를 버렸잖아요.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가 단순한 돈 문제일까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건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죠. 너희는 필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윤재현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 동맹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기술도 떠나요. 이제 미국도 알게 됐겠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때 백악관에서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아침 대통령 주재 NSC 회의, 전원 참석,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어요. 이제 정말 국가안보 문제가 된 거였죠. 새벽 2시,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유럽연합, 미국 반도체 의존도 재검토, 중국, 한국과 반도체 협력 확대 발표. 세계가 재편되고 있었어요. 미국 중심에서 다극화로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단 하루, 아니 단 한 번의 정책 실수가 이런 재앙을 불렀다니요. 아니, 실수가 아니었어요. 오만이었죠. 미국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었습니다. 그때 김성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종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물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요.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은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였죠. 각 부처 장관들과 군 수뇌부, 경제 참모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저는 예산국 실무자로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확한 피해 규모가 얼마입니까? 재무장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반도체 관련 기업 시가총액이 7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7천억 달러. 한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앞으로 전망은? 오스틴 팻 복구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것도 숙련 인력을 구한다는 전제하에요. 6개월. 회의실에 한숨소리가 퍼졌죠. 국방장관이 이어서 보고했습니다. 군수 물자 생산 차질로 전투기 인도가 3개월 지연됩니다. 동맹국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상무장관도 암울한 소식을 전했죠. 인텔과 퀄컴이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생산 기지를 아시아로 다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대요. 대통령이 클라크를 쏘아봤어요. 차관, 당신이 보장했잖아. 미국 엔지니어로 충분하다고. 클라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때 경제보좌관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대통령님, 지금 CNBC에서 특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켜자 경제 전문가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이 평택 슈퍼클러스터에서 6만 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잃은 일자리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6만 명. 그 숫자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문가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6만 명 중 3만 명이 해외 인재라는 점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유럽에서 최고 인재들을 모으고 있어요. 한국이 글로벌 인재 허브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는 동안 한국은 문을 활짝 열었죠.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월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제가 40년간 시장을 봤지만 이런 자충수는 처음입니다. 앵커가 물었죠. 자충수라니 무슨 의미입니까? 애널리스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급망은 공장이 아닙니다. 공급망은 신뢰와 인력입니다. 미국은 10만 달러로 신뢰를 팔았고 그 대가로 인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회의실에 그대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여 들었죠.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가 연간 1,000만 달러입니다. 3,000명이면 300억 달러예요. 그들을 쫓아내고 10만 달러를 아끼려 했다. 이게 경제입니까? 대통령이 화면을 끄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언론이 같은 논조로 보도하고 있었죠. 국무장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문이 스크린에 떴어요. 한국은 열린 기술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를 환영합니다. 우리와 정반대의 길이었죠. 그때 CIA 국장이 충격적인 정보를 전했어요. 중국이 한국과 반도체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만약 성사되면 대통령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김성우였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왔죠. 복구 6개월은 낙관적입니다. 현실은 1년 이상. 저는 조용히 클라크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회의가 계속되는 동안 언론의 포화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CNN은 미국의 기술 쇄국주의라고 비판했고 폭스뉴스조차 정부의 치명적 실수라고 보도했어요. 그때 텍사스 주지사가 화상으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텍사스는 독자적으로 한국과 협상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못한다면 우리가 하겠어요. 주정부가 연방정부를 무시하고 독자 행동에 나선 거예요. 전례 없는 일이었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자 행동을 검토하겠습니다. 연방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경제 위기가 정치 위기로 번지고 있었죠. 그때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가 긴급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 복구 불가능 수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교수는 데이터를 제시했죠. 한국 엔지니어 3,000명을 대체하려면 최소 10,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합니다. 교육에만 2년, 현장 적응에 3년, 총 5년이 걸립니다. 5년. 그 시간 동안 세계는 얼마나 변할까요? 그는 결론에서 이렇게 썼어요. 미국은 제조업을 금융으로 대체했고, 이제 기술마저 오만으로 대체하려 했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언론과 학계, 시장이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어요. 백악관 공보실장이 긴급 보고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정부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였죠.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어요. 한국과 협상한다. 무조건적으로. 클라크가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굴복하는 게 됩니다. 대통령이 그를 차갑게 봤어요. 굴복이 아니라 생존이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클라크와 함께 나왔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칼슨,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람을 숫자로만 봤던 게 아닐까요? 클라크가 멈춰섰습니다. 무슨 의미지?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 인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기술 그 자체였죠. 우리는 비용만 받고 가치는 못 봤어요. 클라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군. 너무 늦었지만. 그날 저녁 블룸버그가 특집을 내보냈어요. 숫자로 본 미국의 실수라는 제목이었죠. 앵커가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H1B 수수료 인상으로 예상된 수입, 연간 3억 달러. 반도체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일일 10억 달러. 100일이면 1,000억 달러입니다. 3억을 아끼려다 1,000억을 잃은 거예요. 그때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죠. 인터뷰어가 물었어요. 미국과 다시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총리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시간,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게 시간이었어요. 밤 10시, 뉴욕타임스가 일면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제국의 황혼, 미국 기술 패권의 종말.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로마가 용병에 의존하다 멸망했듯 미국은 외국 인재를 내쫓고 자멸했다. 그때 펜타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의 적이 우리의 동맹과 손잡은 거예요. 이보다 큰 굴욕이 있을까요? 새벽 1시, 저는 호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을씨년스럽게 보였죠. 김성우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마음이다. 마음이 떠나면 기술도 떠난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잃었어요. 10만 달러라는 가격표를 붙이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났던 거죠. 아침이 밝으면 백악관은 굴욕적인 발표를 해야 할 거예요. 미국이 잘못했다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까요? 신뢰라는 다리를 우리가 불태웠는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진짜 굴욕은 이제부터라는 거요.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 불과 일주일 전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를 자신 있게 발표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기자들의 표정도, 분위기도 살벌했죠. 마크 피셔 대변인이 연단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종이를 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무릎 꿇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피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합 중국 정부는 최근 H 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심호흡을 하는 소리까지 들렸죠.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미국 정부가 오만을 인정한 거였죠. 피셔가 계속했습니다. 기술 동맹의 가치를 무시했고 함께 성장해온 파트너들을 단순한 비용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정책을 철회하는 겁니까? 피셔가 고개를 끄덕였죠. H1B 비자 수수료를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모든 기술 파트너들에게 공식 사과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어요. 이미 떠난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피셔가 어렵게 답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수용한다. 완전한 항복이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피셔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CNN 기자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미국의 기술 패권이 끝났다고 보십니까? 피셔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죠. 패권이 아니라 협력의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백악관 상황실로 갔어요.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가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정부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들었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뢰 회복에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요.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 그때 상무장관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평택 슈퍼클러스터 개장식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켜자 거대한 행사장이 보였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었고 한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었죠. 오늘은 한국 기술 자립의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메라가 참석자들을 비추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죠. 미국에서 돌아온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국가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들이었죠. 김성우가 대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기술은 협력입니다. 하지만 협력은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했고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김성우가 계속했죠. 하지만 우리는 미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가 되길 원합니다. 대등한 파트너.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행사장에는 중국, 일본, 인도, 유럽 대표들도 참석해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클라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쫓겨난 거군요. 그때 재무장관이 긴급 보고를 했어요. 월스트리트가 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정책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어요. 정책 신뢰성.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저녁이 되자 각국의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미국 의존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독일은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만든 균열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죠. 그때 윤재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칼슨 심사관님, 오늘 발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윤재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원하지 않았어요. 30년간 함께한 파트너였잖아요. 그럼 다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처가 너무 깊어요. 특히 현장 엔지니어들의 마음이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정부는 정책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죠. 윤재현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기술은 결국 협력해야 발전하니까요. 언젠가는 다시 손잡을 날이 오겠죠. 언젠가,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실수했습니다. 오만했고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적인 고백이었어요. 패권 국가가 스스로 오만을 인정한 거였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뉴욕타임스 일면 제목이 이랬어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 다극화 시대의 개막.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죠. 미국은 10만 달러로 자신의 미래를 팔았다. 그리고 한국은 그 대가로 새로운 미래를 샀다. 그때 사라 로렌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스틴 펩, 결국 가동 중단 결정. 끝이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공장이 멈춘 거예요.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죠. 우리는 구조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결국 무너뜨린 것은 신뢰 구조였다.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고,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펜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기술 전쟁? 패권 경쟁?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존중과 신뢰,
협력과 공존. 그 당연한 가치를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예상국을 떠나 대학으로 갔어요. 이제는 학생들에게 이 사건을 가르칩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실수라는 제목으로요. 가끔 김성우에게서 메일이 옵니다. 평택은 이제 세계 반도체의 수도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국 친구들을 그리워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도 당신들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창밖을 보니 젊은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시아계 학생들도 많았어요. 한국, 중국, 인도, 베트남, 그들이 미국의 미래였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졸업하면 미국을 떠날 겁니다. 더 나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존중받는 곳으로.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강대국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자초한 거였죠. 10만 달러. 그 숫자가 만든 나비효과는 세계 질서를 바꿨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미국 쇠퇴의 시작점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새로운 균형의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후자이길 바랍니다. 실수에서 배우고, 겸손해지고, 다시 협력하는 출발점이 되길.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기술은 사람이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 간단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는 것. 이제 저는 매일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오만은 몰락의 지름길이다라고, 겸손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그리고 덧붙입니다. 기억하라. 기술의 중심은 사람이다. 항상, 언제나.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 대한민국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힘내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